제가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못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 문을 열었다. 어떻게 될까? 현대기아차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2024년도 환율이 1,45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아까 전에 이제 미중 간 갈등에 대한 얘기 또 해주셨는데, 미중 간 갈등 앞으로는 좀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요? 2024, 2028이라는 책을 내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한번 역사를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짚어드릴게요. 잘 한번 이렇게 들어보셔가지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는지 방금 김 작가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답도 거기에 사실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끝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4차 중동 전쟁 73년도에 끝이 나면서 20년 지난 뒤에 93년도에 백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라빈 이스라엘 총리하고 팔레스타인 아라파트 하고 평화협정은 오슬로 협정이라고 하죠. 서로 공격하지 않고 담을 사이에 두고 이국가 체제로 간다는 형태의 평화협정을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했으니까 정확히 30년 지났잖아요. 30년 지나고 나니까 하마스 아라파트의 파타당, 이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조금 분열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니, 왜 너들 이스라엘 공격해서 팔레스타인을 정당 국가로 지위를 인정받으려 노력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배에 기름지니까 너 자식들 전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관심 없니? 우리는 혁명투쟁할 거야. 하마스가 치고 나가버리거든요.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아이, 뭐 평화도 지속되니까 뭐 중요한 게 없네. 그러니까 세속주의하고 원리주의자들이 디립다 싸우다가 세속주의자 네탄야후가 실권을 잡고 난 다음에 사법부,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답니다.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으니까 국회에서 만들거나 법안을 갖다가 사법부가 임의로 제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하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뭐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내분이 일어나는 상태. 그 와중에 국경 지역, 우리로 치면 DMZ 지역에서 오케스트라 음악 축제가 열린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제가 흔히 이제 저 의정부 넘어서 철원 쪽에 옛날 인민당사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페스티벌을 하는데, 하마스가 예고도 없이 그냥 행그라이드 타고 내려오고 오토바이 타고 내려와가지고 무려 1,000명 넘게 사륙을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 당시에 73년과 93년에 20년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것, 지역이 상당히 재밌는 하나의 그 패권의 방향성을 나타내거든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벌어진 가장 원초적인 단초는 영국이 제공을 했어요. 1915년, 1917년 영국 공사, 영국 대사가 아랍 독립, 이스라엘 독립을 각각 약속해놓고 책임도 안 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먹튀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석유가 중요하니까. 이제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이 1948년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45년도 다시 들어와서 이건 내 땅이야, 내가 살겠다 하고 이제 다투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중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중국 이야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열외였어요. 그러니까 20세기만 하더라도 중국은 열외였습니다. 그럼 중국이 세계사 속에 지금과 같은 역할로 서서히 부상하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 1976년도에 독일과 수교를 하고요. 1979년 미국과 수교를 합니다. 근데 미국 수교를 했지만 WTO에 가입한 게 2000년도 초반이니까요. 2001년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 개발이 없었죠. 우리하고 수교한 게 1992년이에요. 또 우리하고 첫 인연을 맺은 게 1983년입니다. 1983년에 중국 민항기가 공중 납치돼서 춘천 비행장에 내리면서 중공 대표자들과 미국 대표자들이 협상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김포항에서부터 길 안내를 하다가 이제 네트워크를 튼 거예요. 중국이 깜짝 놀랐죠. 아니, 뭐 79년도 우리가 미국과 수교를 했지만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했을 줄이야. 그리고 이제 한국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산정백회를 해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90년대 유학 가셨던 분들하고 2000년대 유학 가셨던 분들은 물가 차이가 안 나고 거리 차이, 규모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근데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14억이고요. 경제 범위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는 14억 시장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밀도가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부 해안 쪽으로 약 한 5억 정도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쪽에 1인당 평균 소득이 GDP 소득이
한 15,000불에서 2만 불가량이 돼요. 그러니까 5억이 10,000불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5천만이 34,000달러지만 그 밀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단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얘들이 벌써 30년 지나는 시점에서 엄청나게 컸네? 79년도 수교했는데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했잖아요. 중국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중국은 보여주는데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2008년도에. 서프라임으로 해롱해롱거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치도 그렇잖아요. 여당이 잘해서 야당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당이 헛발질하고 자살골 넣기 때문에 야당이 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중국이 1979년에 미국과 수교 이후에 경제적인 성장까지 약 30년 동안 성장을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 왜 빨랐느냐? 다시 말씀드리는데 경제 규모와 범위와 밀도가 미국이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을 만난 거죠. 걔들 만났다. 물론 만났습니다. 1850년대에 넬슨 제독입니까? 페리 제독이 일본 거쳐서 청나라 갔던 그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국 청나라하고 그 당시 청나라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가 다 조차해가지고 상해를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있었던 시절이니까 미국이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편전쟁까지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왜 그 당시엔 아편전쟁 나고 왜 중국과 인도가 세계 교육 GDP의 55%를 차지할 정도의 경제 규모였는데 왜 중국과 인도는 당하고만 있었느냐? 당할 수밖에 없죠. 함대를 만들고 있는 나라는 인도와 중국이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가 함대를 들고 들어오는데요. 이제 그런 역사까지는 다 차차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 그럼 현대에 와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이고야, 중국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구나. 미국은 다운힐이고 중국은 어필을 가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의 역할을 인정을 해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렵사리 기술을 습득한 모든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자세였는데 이건 너무 심하구나. 얘들은 어깨너머로 배워가는 것 정도도 모르겠는데 훔쳐가고 뭐 해킹해 가져가고 도둑질 해가고 이거 안 되겠다. 뭐 이런 명분을 내걸면서 이제 2008년 이후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연임을 했죠. 그 8년이 지나고 나면 2016년에 다시 대선을 했잖아요. 그 2016년에 오바마 대통령 다음에 누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얘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The Great America Again이라는 표를 내걸고 중국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었으니까 이 사람은 약간 너무 극우주의자적이고 막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정책은 다 버릴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다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당이 다르면 정책들 다 버리잖아요. 근데 미국의 외교 정책과 예산은 국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미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이 정책만큼은 버리지 않는 거죠. 미국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대중국 견제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 부시 대통령 때부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몽골에 가서는 몽골이 우리의 제3의 이웃이다 그러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대선 때 나와서 한 소리가 야 중국 보고 너들 까불지 마. 우리는 우주무기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1대1로에 대한 중국의 꿈 이거를 미국이 하나씩 견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미중 간의 갈등인데 속에서는 미국은 쏙이 타는 거죠. 기술력이 이렇게 급속히 이전되다가는 결국은 미국도 중국의 과거 19세기 역사 속에 다시 휘말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너무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여유롭다는 표현보다도 더 심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요? 관심이라 그러셨으니까 한심하다고 표현할까요, 그냥? 예. 왜 한심하게 보이느냐? 대한민국이 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산업이 핵심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산업 5차 경제개발 계획 때 어떤 산업 육성했는지 아세요, 혹시 김 작가님? 뭔가요? 중화를 하려고 그러면 쇳덩어리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무겁잖아요. 네. 장비가 비싸겠습니까? 싸겠습니까? 비싸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중화공업 못 해요. 네. 그러니까는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강인 건가요? 아니죠. 철강도 무겁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는 쥐잡았다니까요. 쥐잡아서 쥐껍데기 벗겨가지고 그 장갑 만들어서 밍크 장갑이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해외에다 갖다 팔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6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 때. 제가 지금 젊은 세대 분들에게 뭐 과거에 그랬다. 그러니까 너 당신들도 근검 전략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탯줄에서 독립을 해서 걸음마하고 말을 하고 교육받고 사회인으로 직장생활하기까지 그 역사가 있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창업을 해서 수많은 질곡을 지나서 성장의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놔둬도 지가 알아서 커요. 그렇죠. 국가도 같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왜 그럴 형편이 안 되냐? 아니 뭐 석유가 나옵니까? 뭐 석탄은 나오지만 그게 수출할 만큼 뭐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과학 기술이 있습니까? 가진 거는 오직 인간 두뇌,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뭐 또 지난한 이야기니까 전문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안 좋아하시니까 결국은 한국은 돈을 모아야 되겠다 해서 경공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경공업 하는 것마저도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와야 되고 돈을 받아내야 되고 그 받아낸 거는 일본 청구권, 구상권을 갖다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온 거는 베트남 전쟁 가서 피를 팔아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그 자금으로 경공업이라고 하는 산업을 일으켜서 온 나라가 수출하고 외치다가 수출 자금으로 다시 그 자금을 기반으로 뭐 1차, 2차 석유 파동은 있었습니다만 중화학공업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경제의 근간 주춧돌을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지금 우리 김작가 TV를 하면서도 카메라가 3대 달려 있는데 카메라는 소니 제품이고요. 그렇죠. 마이크는 어디 제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크 소니입니다. 소니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자 제품의 시작을 삼성과 LG가 70년대도 했어요. 소니가 언제부터 소니가 된지 아세요? 저 이름이? 소니가 언제부터 돈을 벌었겠어요? 1958년도에 세계 최초로 컬러 TV를 발명한 회사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RCA예요. 아마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RCA라고 미국 회사입니다. 흑백 TV만 쭉 생산을 하다가 RCA가 컬러 TV 기술을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TV 시장 다 죽어서 내 거야. 왜? 컬러로 보는데 이렇게 흑백으로 보는 것보다 컬러가 훨씬 낫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많은 부대 효과가 따릅니다. 화장도 제대로 해야 되고 옷도 컬러롭게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파생되는 사업도 많아지고 하니까 야 이제 이 기술 혁명이 이 컬러 TV로 가니까 흑백 기술 이거 필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RCA가 흑백 TV 기술을 버리거나 이전했겠죠. 그렇죠. 이전했겠죠. 버리거나. 버릴라카 좀 아깝고. 뭐 다른 나라에 주면서 이제 돈 받고. 그렇죠. 야 이거 필요한 놈 있어? 그게 소니였어요. 그 당시에 특허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특허권을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안 했습니다. 물론 특허권은 있었고 로얄티도 있었는데 그냥 공짜로 줘버렸어요. 소니한테. 근데 컬러 TV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5년 동안은 컬러 TV 수상기가 비쌀까요? 쌀까요? 엄청 비싸겠죠. 우리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중산층 이하는 여전히 흑백 TV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신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장비를 모두 컬러 장비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RCA가 판단 미스를 한 거예요. 소니한테 흑백 기술을 줘버렸어요, 그냥. 소니에 치고 올라왔겠죠. 치고가 당연히 올라왔죠. 그러니까 소니가 오늘의 소니가 된 거예요. 근데 또 그거를 잡은 게 또 대한민국의 삼성과 LG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순환을 가만히 놓고 보면 영원히 종속되는 엠파이어는 없다. 로마도 1000년, 신라도 1000년. 그러면 미국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고 중국도 1000년. 1000년 사라졌다가 다시 지금 부상하는 상황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21세기 지나고 나면 이거 동양인데 백인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이 백인들이 나중에 박살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나중에 혹시 저 사람들 밑에 가서 때밀어야 되고 발 마사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기득권을 갖다가 뺏길 거냐? 뺏기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특히 민족적 DNA 관점에서도 그래요. 저는 인류학자는 아닙니다만 서구 코카서스 종 인종들은 노마드잖아요. 유목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스테이크 많이 먹지 우리처럼 쌀 먹고 밥 뭐 이런 거 안 먹잖아요. 네. 그러면 정주하는 문화는 중국과 우리 같은 동양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고 네. 농경 문화니까.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해서 가끔 한 번씩 돼지 잡고 소 잡고 하는 민족이지 DNA이지 네. 매번 도륙하는 DNA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DNA를 갖고 있으니까 세계사의 발전과 진보에 있어서 노마드 정신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 중요했느냐? 또 보세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김 작가님하고 저하고 호모 에렉투스 시절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네. 한 20년밖에 못 살아요, 우리. 네. 태어나자마자. 인간 같지도 않게 생겼겠죠. 그렇죠.
막 사는데 호모 에렉투스로 살아가면서 천둥 바바박 쳤다 그러면 저 천둥은 말이야 구름에 양전화와 음전화가 부딪혀서 비도 내리고 하는 거야 라고 이해를 했을까? 아니면 와 무서워라 하고 숨었을까요? 동굴 숨었겠죠. 숨었겠죠. 신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처님도 2500년 전에 기원전 2500년 나타나셨지만 전파가 안 됐을 거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됐냐 그러면 무속신앙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연신.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이 기록하고 문자 만들고 막 하면서 예수가 나타나시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기록들이 성경 말씀이 되고 그런 인간이 신비로워 또 했던 모든 것들이 절대자가 존재했구나. 우리는 이 절대자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구나. 로마 앞에서 이스라엘 유다인인 예수가 지팡이 던져갖고 야 이거 모세가 뱀 되라 하니까 뱀 돼버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노마드는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켈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버리잖아요. 16세기에. 근데 종교개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초가 무엇이었을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 이걸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야기가 딴 데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핵심은 이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동행하기 시작을 해요. 인류 역사에. 그러면서 종교가 느꼈던 이 빛이라고 하는 신비로움이 나는 신을 기랬잖아. 신이 직접 나는 빛이요 진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빛을 딱 열어보니까 입자고 파동이에요. 지구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 만류인력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네. 만류인력 법칙 F=ma라고 하는 법칙을 갖다가 우주 질서에 한번 적용해 볼까? 적용이 되네? 그러면 이거 신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네.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이걸 계획적으로 한 걸 수도 있네. 이 과학의 물리학, 화학, 생물학의 발전. 인간이 신이 남자의 갈비뼈 하나 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아닌데? 내가 쭉 조사해보니까 The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의 법칙에서 살아왔는데, 린네도 그랬잖아. 종속 과목 강문계 종 분류하는 거를 쭉 보니까는 진화의 역사지 창조의 역사가 아닌데 종교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종교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 모든 촉근 이론 다 동원해도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지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할 수가 있겠다. 여기에 한치 오차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인간이 그 신은 절대자로서 앞에 내놓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목숨도 연장해야 되겠다. 그 뭐가 나와요? 바이오 산업이 나오죠. 바이오 산업 중에서 목숨을 연장하려고 한다. 바이오 산업, 암, 알츠하이머, 당뇨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960년대 미국에 나왔던 선풍적 인기를 끈 TV 드라마가 있어요. 58년도에 칼라 TV가 나왔으니까 60년도니까 칼라 TV로 방송이 됐어요. 스타트랙이라고 하는 TV 드라마예요. 스타트랙에 보시면 광속으로 우주선이 확 지나가죠. 근데 빛의 속도가 얼마죠?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달과 지구 사이 거리 38만 킬로미터. 그럼 광속으로 우리가 여행하면 1초에 푹 갔다가 1초에 푹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명왕성까지는 어떻게 가죠? 광년으로 막 한 3,000년 막 이래 막 걸릴 것 같거든요. 접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명왕성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다. 근데 공간이 있잖아요. 접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접이 이론이 그 66년도 그 드라마에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미국과 같은 서구 유럽 국가들은 천체 물리학, 생물학, 화학, 생리학 모든 것이 60년대에 이미 기반이 마련돼 있었다. 또 하나 있죠. 몸통에 딱 들어가면 삐리비비 하면서 인간의 모든 세포가 다른데 짠 하고 나타나게끔 다 이동이 되잖아요. 트랜스포테이션 되잖아요. 세포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인간 세포가 10의 28승계가 있답니다. 이 10의 28승계를 바바바바박 옮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DNA 조직까지도 하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옮겨야 돼요? 인식과 의식의 가치도 같이 옮겨줘야 되잖아요. 정신세계. 그 생각을 60년대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가능했을까? 몇 사람이 나사가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영화 감독한테 야 이리 와봐. 이 좋은 재료가 있어. 이거 한번 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봐. 그러면 이해도 못하는 영화 감독이 접이 이론, 이동 이론 같은 것을 갖다가 던질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던진다고 보거든요. 인터스텔라 영화를 만들었다. 블랙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는 감독이 과연 그 이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촉근 이론에서 우주의 차원이 몇 차원까지 있냐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11차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두서없이 드리는 말씀들이 어떤 의미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느냐.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고 하는데 미국은 요 뒤에다가 지금 드린 말씀
이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이 안 되는 과학적 기술을 다 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국은 잡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이 친구들이 무엇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훔쳐서 보기도 하고 해킹을 해서 가져오기도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거 더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시점에 2008년 이후에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다. 그게 미중 갈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못하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자동차 산업이 지금 우리가 자동차 문을 열었다. 어떻게 될까? 현대기아차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못 남다 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가 지금 차도 안 팔려가지고 담벼락 옆에 세워놨다 그러거든요. 네. 공장 옆에. 중국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현대기아 전기차 제대로 제값 받고 팔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량 공세, 경제적 규모로서 파괴력과 경제적 범위로서의 파괴력이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저 나라를 마치 보기를 야 옛날 중공시대의 중국으로 보면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총서기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한때 우리에 속했던 나라다. 조공바쳤던 나라다.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중국에게 조공을 바친다거나 중국에 입기면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국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그 속임수 겉만 보고 있지 우리가 안을 못 보고 있는 위험이 있다. 그거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983년도 삼성이 반도체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다음에 그 시절의 대통령이 광 케이블을 깔으라 그랬어요. 물론 과학자들의 주선이었죠. 그래서 83년도에 광 케이블을 깔고 반도체 시작을 해서 85년도 세계 최초로 256K DRAM을 개발합니다. 비메모리가 아니고 메모리입니다. 근데 왜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게임이 안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는 암기하는 거고요. 비메모리는 암기가 아니고요. 응용이에요. 근데 응용은 기초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매코 프로세서라든지 TPU, GPU, CPU 이런 중앙 처리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사고의 이 DNA조차 창의적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외워서 달달달 외워서 공부하고 학습하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이상에는 이게 어렵다. 그래서 경제 문제는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고 경제적 문제로만 국한해서 볼 수 있고 경제는 사회과학의 종합예술이라고 봐서 부동산, 주식, 투자, 건설, 교육, 문화, 예술 다 포함해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미제라블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1800년도 프랑스 혁명 시절의 배경이잖아요. 빵을 못 사 먹는 장발장의 모습. 그거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빵을 못 사 먹는 장발장의 모습을 프랑스어로는 저도 잘 발음을 못하니까 영어로 그냥 여쭤볼게요. 뭐라 그래요? 리버럴리즘이에요. 뉴욕에 가면 이게 뭐예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뉴욕 그 아일랜드에 이렇게 여자 한 분이 자유의 신상? 예,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가보셨잖아요. 못 가봤습니다. 예? 뉴욕을 못 가보셨어요? 뉴욕 못 가봤어요. 미국은 가봤는데 서부 쪽에 가서. 서부 쪽에 주로 가셨구나. 스태츄 오브 리버티라 그러죠. 네. 자유의 예신상.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말하는 자유는 리버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자유 그러면 영어로 뭐예요? 프리덤이잖아요. 프리덤. 그럼 자유의 프리덤이라는 자유와 리버티의 자유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느낌이죠. 그렇게 네. 질문 여쭤봤잖아요. 장발장이 빵을 사 먹고 싶은데 빵을 사 먹지 못하는 빈곤과 가난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구속된 상황. 경제적 여건, 사회적 여건, 감방을 가잖아요. 힘이 없으니까는 십몇 년을 살잖아요. 이게 뭐가 없다?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태어나자마자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신적 자유를 의미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럼 미국에서 말하는 프리덤은 뭐냐? 김종인 박사가 한 번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도 늦게 깨달았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진주만 공습 이후에 연설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4가지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여기서 말한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은 리버티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 실질적이잖아요. 뭐 애둘러서 말하는 게 없잖아요. 장발장이 못 사 먹은 빵을 사 먹지 못하는 그러한 거를 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애둘렀잖아요. 근데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전쟁, 그 다음에 빈곤으로부터 자유, 가난, 리버티. 이런 자유를 미국에서 말하는 4가지 자유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할 때 바로 그 4가지의 자유를 강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주의인데, 아니, 잠깐만요.
중국도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 아니에요? 저 북조선 친구들도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잖아요. 다 민주주의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민주주의하고 저 민주주의하고 뭐가 틀리나요? 민주주의의 의미가 뭐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사결정을 국민이 한다. 그러면 인민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인민은 뭐예요? 국민인가요? 그렇죠. 이런 질문 처음 들어보시죠?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인민은 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할 때 그 인민은 공산당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에요. 그럼 국민은 어떤 개념이냐? 공민이라고 해요. 중국 그 경찰관 차에 보면 공안이라고 돼 있죠. 네. 그 공민이에요. 그게 국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야기하는 것, 북한 공산당이 이야기하는 민민이라고 하는 거는 네. 공산당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당원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빨간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경제 시스템이 발전을 하려면 그 경제 시스템을 싸고 있는 프레임들이 있어요. 과학, 기술,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이런 플랫폼들이 딱 묶여 있어가지고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의 성장과 발전을 더듬이로 활용해서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4차 산업혁명을 놓고 보세요. 드론,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했을 때 이 플랫폼이라고 이루어지는 이 가지들의 이 가운데 있는 헙으로 이렇게 공항에 가면은 터미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뭘까요? 여기 해당되는 게 뭘까요? 빅데이터예요. 그럼 빅데이터가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결국 플랫폼 장사할 때 중요하죠.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겠어요? 영어권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10억, 중국권이 14억. 네. 그러니까 얘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네. 하얼빈에서요, 상해까지 고속철로 300km 속도로 확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는 부산, 서울을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지 되는 거리예요. 그 다음에 기온이 틀려요. 철도 기온이 틀려요. 여기는 북쪽이잖아요. 상해는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 운행을 한다 하더라도 추운 날씨를 지나 중간 날씨를 지나 더운 날씨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로의 팽창이나 모든 센서의 움직임이 달라야 되잖아요. 300km 달리는 고속철이 잘못하면 자빠지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감안하면 아까 제가 경제 규모, 경제 밀도, 경제 범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라고 한 나라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미국은 알아요, 이제. 아이고야, 이거 놔뒀다가는 19세기에 재현이 되겠구나. 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 경제는 2024년도 환율이 1,45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시장 평균 환율이니까 만약에 중국 경제가 리스크가 터져서 8위엔까지 간다면 우리 환율은 1,600, 1,800원도 보장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